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LA 국제공항에서 한 한국인 노인이 아무 이유 없이 입국을 거부당한 채 추방 직전까지 내몰립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순간 미국 정부 전체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공항이 멈췄고 국토안보부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도대체 이 조용한 노인의 정체가 무엇이었길래 미국이 이렇게 무릎 꿇은 걸까요? 그 놀라운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의 일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딸과 외손녀를 만나러 온 평범한 75세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소피아의 품에 안겨 있었죠. 3년 만에 보는 외손녀의 얼굴을 상상하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해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영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심사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해도 그 말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따라가는 동안 여권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불안하게 했어요. 통로를 지나 도착한 곳은 작은 조사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가슴은 더욱 쿵쾅거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직원은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1시간, 2시간.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려봤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죠.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에서 저는 점점 질식하는 기분이었어요. 8시간. 믿기지 않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 한 잔과 간단한 샌드위치가 전부였어요. 통역은커녕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뭔가를 물어볼 때마다 저는 영어로 대답하기 힘들었고 그럴 때마다 그들의 표정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제가 무슨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화장실을 가려 해도 누군가 동행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딸의 연락처를 알려주려 했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미국인가 싶었습니다. 인권을 중시한다던 그 나라에서 저는 마치 짐승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물어는 봅니다. 이유라도 설명해주죠.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제 존재를 모르는 이 낯선 나라에서 저는 그저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과 소피아는 분명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다 지쳐 돌아갔을 테고 지금쯤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겠죠.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대우를 받다니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딸과 외손녀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제 외손녀 소피아는 LA 곳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소피아는 제가 오지 않자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공항 직원들에게 물어보기를 반복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죠. 결국 소피아는 LA 총영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외손녀의 제보를 받은 총영사관 직원들은 즉시 움직였다고 해요. 긴급 대응팀이 꾸려졌고 법률 전문가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항 당국에 연락을 취하고 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한국인 노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죠. 처음에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지만 총영사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외교부가 상황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주미 대사관과 LA 총영사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로는 외교부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켜 주었다고 해요.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LA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의 SNS 게시물이 한인 사회에 빠르게 퍼졌고 곧 수백 명의 한인들이 그 소식을 공유했어요. 미국에서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 노인의 이야기는 곧 현지 언론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홀로 불안에 떨고 있었죠. 하지만 밖에서는 저를 위한 조용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관들은 미국 이민국과 국토안보부에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호하면서도 품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영사관 직원 박지훈 씨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미국 당국에 압력을 넣기보다는
그들의 규정 내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한인 사회의 단결력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많은 한인들이 소셜미디어에 지지 메시지를 올렸고 일부는 공항 앞에서 조용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준히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켰죠. 여러 한인 단체에서는 법률 지원을 제안했고 한인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국 법 체계 내에서 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한인 교회에서는 저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고 한인 식당들에서는 공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억류된 지 16시간째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입국 거부. 저는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는 끝까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무엇인가 수상한 인물로 보였나 봐요. 75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비행기로 한국행 탑승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수천 마일을 날아와 딸과 외손녀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간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 여권에는 이미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입국 거부라는 두 단어가 제 모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출국 대기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차라리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바로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출국 대기실 한쪽에서 젊은 이민국 요원이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존슨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던 중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더니 곧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화면을 집중해서 들여다보더니 마우스를 빠르게 클릭하며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잠깐만요. 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제 여권 사진을 보고 컴퓨터 화면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영어로 빠르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의 남성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존슨과 무언가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 역시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이 아닌 경외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이 맞으십니까? 박순호 박사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존중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박순호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누군가가 더 높은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변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더 이상 명령이 아닌 부탁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호라는 이름 검색에서 뭔가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1971년 미군의 극비 프로젝트 화이트 토치에 참여했던 한국인 엔지니어, 핵심 장비 설계자,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였죠. 반세기 전 청년 시절에 제가 미국 국방부와 함께했던 그 비밀스러운 시간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민국 고위 관리자들, 국토안보부 요원들, 심지어 공항 보안 책임자까지 모두 저를 보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박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색 정장 차림이었고 목에는 신분증이 걸려 있었어요. 제 이름은 캐롤 베이커입니다.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박사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항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보안 요원들이 늘어났고 출국 대기실 주변에는 특별 경비가 배치되었어요. 저를 감시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스러운 외국인이 아니라 갑자기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편안한 의자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제 휴대폰도 돌려주며 충전기까지 빌려주었어요.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 동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박사님, 잠시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베이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따라갔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불온한 외국인이었는데 이제는 VIP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VIP 라운지는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소파, 조용한 음악, 신선한 과일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마침내 딸 미경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너무 걱정했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에 미경을 완전히 안심시킬 수는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상황이 좋아진 것 같구나.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FBI 요원들이 도착했고 이어서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들도 나타났어요. 그들은 제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앞에서 경의를 표했어요. 마치 오래 잃어버린 영웅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박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FBI 요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희가 알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제가 미국을 위해 했던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50년이 지난 지금 그 기록이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었어요. 화이트 토치 프로젝트.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이름을 다시 말하니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박사님. FBI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는 냉전 시대의 중요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기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공항 한편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VIP 통로가 마련되었어요. 평범한 여행객들은 다른 출구로 안내되었고 특별 경비대가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어요. 입국 거부자에서 VIP 보호인물로 단 몇 시간 만에 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사님을 위한 특별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딸님과 외손녀님도 이미 연락받으셨고 곧 여기에 도착하실 겁니다. 베이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께서도 박사님과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만나러 온 것뿐입니다. 화려한 의전이나 특별 대우가 불편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제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검은색 리무진이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경과 소피아가 서 있었어요.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낯설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가족을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모든 것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작은 방에 갇힌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단지 딸과 외손녀를 만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더 큰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반세기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제 신원이 확인된 직후 미국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항 내 특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마이크와 녹음기가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영상을 보았어요. 국방부 대변인 로버트 콜린스는 무게감 있는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헌을 한 박순호 박사님께 이런 일을 벌이게 되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는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콜린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박 박사님은 냉전시대 미국의 핵심 방어체계를 설계한 주요 인물 중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공헌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안보와 평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화이트 토치 프로젝트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왜 그동안 박 박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실수가 발생했습니까? 콜린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질문에 답했습니다. 화이트 토치는 1970년대 초 소련의 감시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극비 프로젝트였습니다. 박 박사님은 핵심 기술을 설계했고
그 기술은 오늘날까지도 국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시절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경과 소피아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로비에는 선물 바구니와 꽃다발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국방부, 국토안보부, 심지어 퇴역 군인 단체에서까지 보낸 선물들이었습니다. 호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서 있었어요. 박 박사님, 국방부에서 왔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그런 자리가 불편했지만 이미 이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은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클 하워드 장관은 60대 초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의 업적은 저희 국방부 내에서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워드 장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박사님께서 설계한 시스템은 냉전시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원리는 지금도 우리 방어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메달이 있었어요. 국방부 최고 명예 메달입니다. 민간인에게는 좀처럼 수여되지 않는 것이지만 박사님은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 메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저는 상이나 인정을 바라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과학적 호기심과 조국에 대한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런 공식적인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제 말에 하워드 장관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사님의 겸손함까지도 전설적이군요. 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드리는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저는 그 메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진짜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그저 딸과 외손녀와 함께 평범한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한 무리의 노인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내려오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중 한 명이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제임스 카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 카터. 그 이름은 50년 전의 기억을 순식간에 되살렸습니다. 그는 화이트 토치 프로젝트에서 제 옆에서 일했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카터.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어떻게 지냈소? 그는 웃음을 지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다시 미국에 오시길. 우리 모두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카터의 뒤에 선 다른 노인들도 차례로 다가왔습니다. 존 윌슨. 이제는 은퇴한 장군이 된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장비를 설계하던 나날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마침내 완성해낸 그 순간의 기쁨.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기억하지 않으려 했어요. 함께 점심이라도 하시죠, 박사님. 윌슨이 제안했습니다. 옛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삶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미경과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세요, 아버지. 저희는 쇼핑몰에 다녀올게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호텔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카터는 나사에서 일했고 윌슨은 장군으로 은퇴했으며 다른 이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출발점에는 화이트 토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박사님의 설계 원리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카터가 말했어요.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밀 해제된 부분만이지만요. 윌슨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 박사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고 저는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이 사람들은 제 젊은 시절의 동료들이었고 같은 꿈을 꾸며 함께 일했던 동지들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유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점심을 마치고 나올 때 윌슨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박사님께 여러 제안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명예시민권, 특별연금, 심지어 기념관 건립까지 논의 중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윌슨,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소. 나는 단지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싶을 뿐이요. 내 가족과 함께. 윌슨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항상 그러셨죠. 하지만 정부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는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저는 억류된 노인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고 오늘은 명예시민권을 제안받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A 한인회 대표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 일제히 일어났고 대표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님, 저희는 LA 한인회입니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한인 사회의 영웅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은 저를 위한 저녁 만찬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합니다만 오늘은 좀 피곤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함께하고 싶네요. 실제로 저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더 그랬어요. 이 갑작스러운 관심과 주목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었으니까요.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오자 미경과 소피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어땠어요, 아버지? 옛 동료들과의 만남이? 미경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잘 지내더구나.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았고 나를 기억해주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단다. 나는 그저 과학자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일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일이 내 정체성의 전부가 되길 원하지 않았단다. 미국 사람들은 저를 영웅으로 대우했지만 한국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왔어요.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고 저 역시 그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예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것. 그것이 제가 항상 믿어온 가치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갑자기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익명의 노인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로 기억될 테니까요.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원했던 조용한 방문은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했던 그 나날들,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좌절을 반복하며 성장했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의 그 벅찬 감동.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과 함께 오래된 책임감도 함께 돌아왔어요. 아마도 이제 저는 그 오래된 이야기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저는 딸 미경과 외손녀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특히 미경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제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평생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미경은 늘 저를 과묵하고 조용한 아버지로만 기억했습니다. 주말이면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던 그저 평범한 엔지니어였던 아버지.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제 침묵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죠. 이제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왜 늘 그렇게 조용하셨는지, 왜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는지. 미경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비밀을 간직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달랐습니다. 23살의 당찬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믿을 수 없어요. 왜 아무도 몰랐던 거죠?
미국 사람들도 몰랐다는 게 더 놀라워요.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우리 가족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소피아가 나서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카메라 앞에 당당히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한국의 과학자였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낸 분이시죠. 이런 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소피아의 당당한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손녀의 DNA 속에 흐르는 저의 일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젊은 시절의 저를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소피아가 다니는 대학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랍게도 제 이름이 언급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한 박순호 박사님이십니다. 총장의 소개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저 당황스러웠지만 소피아는 자랑스러워 어깨를 폈어요. 그날 밤 미경은 오랜만에 술을 마시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비밀을 간직하며 사셨군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로웠냐고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외로움조차 제 선택의 일부였으니까요. 저는 미경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가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단다. 가족애와 민족적 자긍심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의 이름이 떳떳하게 불리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선택들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비록 오랜 세월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저는 제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는 제 딸과 외손녀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빠르게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저에 대한 취재에 나섰고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철저하게 제 과거를 숨겨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언론의 끈질긴 추적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 기자가 과학기술처 옛 창고에서 낡은 서류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1970년대 초반 과학기술처 장관이 저에게 보낸 감사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공동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공로를 치하하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시기와 저의 이름이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발견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청와대에서 수여한 비공개 표창장이었어요.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증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 표창을 받고도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이 5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평생 이 모든 것을 숨겨왔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저는 그저 평범한 엔지니어로 행동했습니다.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특별한 대우를 바란 적도 없었죠. 저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미사일 탐지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극비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제가 설계한 장치 덕분에 미국은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숨기셨나요? 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비밀이 풀린 뒤에도 글쎄요. 그냥 저는 그 일이 제 정체성의 전부가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박순호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과학자이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 언론은 제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한 한국 과학자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실렸고 기록조차 남지 않은 영웅이 이제야 빛을 본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솔직히 그런 표현들이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과거 동료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은퇴한 과학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저와 함께 일했던 기억을 나눴어요. 그들은 저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저 문제 해결에 집중했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알던 유일한 방식이었어요. 연구실에서 박 박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면 우리는 모두 그가 결국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그에게는 단지 시간 문제였죠. 과거 제 연구실 후배였던 김진수 교수의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머쓱한 웃음을 지었어요. 저 역시 많은 실패를 겪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은 아무도 하지 않나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참여했던 다른 프로젝트들에 대한 기록도 하나둘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정부를 위한 암호화 시스템 개발, 초기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 설계에 참여한 흔적들. 이 모든 것이 반세기 동안 먼지 쌓인 서류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제 인생은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로 나뉜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비밀스럽게 살아온 젊은 시절의 과학자로서의 삶, 또 하나는 평범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의 삶. 이제 그 두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죠. 저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시대가 필요로 했던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을 했고 아직도 묻혀있는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영웅은 빛나는 자리에 서지 않는 법이니까요. 귀국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를 대하는 방식은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국가 안보에 기여한 영웅으로 여겨졌지만 한국에서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낸 평범한 과학자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인식 속에 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젊은 공학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연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대학 강당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법,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느낌이에요.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생각하고 있어요.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과학 서적과 자료들을 동네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했어요. 특별한 의식 없이 그저 몇 박스의 책과 함께 작은 메모만 남겼습니다. 이 책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제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영웅은 스스로를 영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죠. 제 인생이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